네, 안녕하세요.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예진 세무사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세무사님.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는지요? 오늘은 한때 자산가들 사이에서 절세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었던 꼬마 빌딩 증여와 관련한 최근 기사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2023년 4월 5일에 한국경제에서 나왔던 기사 내용이고요. 제목을 보시면 꼬마 빌딩 복불복 세금 위법하다. 건물주 이단 승소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기사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한번 같이 보시면요. 최근 국세청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여 납세자들이 신고한 상속 증여재산 중에서 꼬마 빌딩에 대하여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해 시가를 재산정함으로써 추가 세금을 부담시킨 그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다는 판결이 나왔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다른 건물주, 즉 꼬마 빌딩을 물려받은 많은 납세자들이 줄 소송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할 때 우리 세법은 해당 재산을 시가로서 신고하여 세금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가에 대해서 세법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인정되는 가액이다라고 정의를 두고 있는데요. 상속일 혹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일 전후 6개월,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기간을 우리는 이러한 재산의 평가 기간이라고 하여서요. 이러한 기간에 있는 감정가액 역시 앞서서 말씀드린 시가로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시가가 없다면 기준시가라고 하여 세법에서 제시하는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해서 신고도 가능한데요. 이를 우리는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소위 우리 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 같은 공시가격들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른 가격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에서 납세자는 상속일 전후에 거래 가격이 없거나 감정가액이 없어서 기준시가인 100억으로 아마 신고를 했을 것인데요. 여기까지 보시면 사실 납세자들은 법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서 적법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2019년 상증세법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평가기간 후라도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결정기간, 즉 과세당국이 우리가 신고한 상속세, 증여세 신고에 대해서 세금을 확정하는 기한 내에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포함시킬 수 있게 되면서 발생한 건데요. 네네. 자료에서 보시다시피요. 저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가 다음과 같이 개정이 되었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2020년부터 국세청이 납세자들이 기준시가에 의해 신고한 가액에 대해서 직권감정평가를 진행해서 재산을 시가로서 재산정하여 추가 고지를 하고 있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례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세당국이 우리 납세자들이 100억이라는 동일 재산을 신고한 거에 대해서 150억으로 감정평가한 것처럼 굉장히 금액 차이가 크고 그야말로 납세자들에게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세금이 발생될 수 있다는 사실인데요. 시세하고 기준 시가의 갭 차이는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건 누구나 다 아는 내용에 해당을 하는데 이 시세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짚어줄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차이, 갭 차이를 잘 이용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은 절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거래가 활발한 아파트보다는 꼬마 빌딩을 자녀에게 물려주면서 많은 자산가들이 절세 방안으로 이용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상속증여세법의 개정으로 거래가 활발하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 국가감정평가라는 카드를 꺼내서 시세를 만들어 과세를 하게 됐는데 이러한 추세로 볼 때에는 납세자로서 상속증여재산에 대한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어서 굉장히 이제 심각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한다라고 느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또 같은 꼬마 빌딩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납세자에 대해서는 기준시가로 신고한 세금을 그대로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또 어느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통해 세금을 추가 고지하고 있다 보니 그야말로 복불복 세금이다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 건데요. 국세청에서 진행하는 직권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대상자 선정 기준 역시 시가와 차이가 크고 고가에 해당하는 경우라고만 제시할 뿐 조세 회피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법원에서 이러한 방침을 꼬집어서 납세자를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다르게 취급해서 재산권을 부당하게 많이 침해한다라고 해서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내용인데요. 시세와 기준 시가의 차이가 10% 이상 혹은 10억 원 이상 차이 나는 재산에 대해서 감정평가 대상으로 한다는 내부 처리 기준을 국세청에서 개정안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시가와 기준 시가 차이가 10% 이상 혹은 10억 이상이 차이 나는 재산에 대해서 감정평가 대상으로 한다라는 이제 국세청 내부 처리 기준을 이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판례에서 판시하는 내용으로 보면은 예측 가능성을 침해했다. 그리고 일부의 사람들에 대한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라는 부분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토대로 저 기준대로 모든 납세자에게 공정하게 진행하게 된다라면 판례로서 뒤집을 수 없다는 내용에 해당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어떤 틈은 있으니 해볼 만하다. 이거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결국에는 그 기준을 정확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기준 차이와 조금 다른 범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또 해볼 만한 여지 있다. 이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국세청의 인력이나 여러 가지 방향으로 봤었을 때 다 전수조사 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상황 자체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그렇죠. 네. 예산 역시도 넉넉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국세청으로서는 가장 세금이 많이 거둘 수 있는 그런 대상자만 아무래도 그렇죠. 네, 살펴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가산세의 문제도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감정가, 그러니까 그 과세 표준 자체가 평가 증이됨으로써 세금을 더 내게 되면 이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가 되는 경우에 해당을 할까요?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도 본인들의 본세에 대한 네. 추징하는 부분이 워낙 크다 보니까 가산세 부분만큼은 네. 부과를 하지 않겠죠. 네, 맞습니다. 네네네. 저도 이제 실제 이제 사례들을 보면은 가산세에 대한 부담은 없다 이렇게 보는 케이스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라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기회구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실제 감정가하고 어느 정도 비슷한 어떤 포지션을 찾아가든지, 그럼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이건 유불리가 별로 없겠죠. 그러니 이거와 갭 차이가 좀 크면서도 지켜낼 수 있느냐, 방어를 해낼 수 있느냐, 이것도 이제 세무사의 능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는 이제 증여에 대해서만 갔잖아요. 그럼 양도가 섞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도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모든 것을 다 오픈하고 다 할 수는 없겠지만은 아마 현명하신 분들이라면 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아마 좀 느낌이 올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또 연구하고 다음에 또 어느 내용 정도를 또 안내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시세를 기반한 세금으로 부과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강하게 볼 수 있는 건 확실한 거고요. 오늘 또 유익한 내용으로 준비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도 또 재산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됐던 상속세가 됐던 양도세가 됐던 제가 봤을 때는 신재진 세무사님께서 제가 가지지 않는 어떤 포인트에 대해서 잘 찾아서 오셔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 네, 신예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